시청자 여러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이미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은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해요? 라는 질문을 최근에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은 미래는 괜찮지만 투자를 성공하기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사이비도사일수록 딱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개그스러운 사이비도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딱 주가 저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허풍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푸틴이 과연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겠습니까? 그거야 푸틴이 알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현재 보유 중인 석유 ETF를 최소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죠. 시장은 오늘 생기는 뉴스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조맨친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후티 반군이 어디를 다음 표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바닥열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은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현재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지금 해야 될 행동을 알 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소환해 오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연준의 생각이 급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월의 생각이 급변하지 않았더라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현재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말이죠. 당연하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기 퇴직한 사람들을 다시 나와서 일하세요라고 연준이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민 장벽을 세워서 남미의 값싼 노동력을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하역 노무자들이 조기 퇴직하는 바람에 주요 항구마다 하역을 기다리는 배들이 둥둥 떠 있죠. 지금 물가 상승의 90% 이상은 이겁니다. 공급망 충격 그리고 부족한 노동력 때문이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급단에서의 문제들이 과연 금리 올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금리 올리면 모든 노무자들이 되돌아오고 사라진 반도체가 돌아온답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파월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랬던 파월이 하루아침에 생각을 180도 휙 바꿔버렸어요. 지난 FOMC 회의 때는 경제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를 올릴 여지가 꽤 있다라면서 4번 이상의 금리 인상도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파월 같은 전문가가 왜 말을 자꾸 바꾸냐는 말이죠.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말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데요. 이번 주말은 화창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비가 오면요. 이를 악물고 아니야 지금 날씨가 틀려 비는 절대로 안 오는 게 맞아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전문가예요.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서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영마진 상태. 이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심지어 붕괴될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고집을 부릴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깃발은 지금까지 스스로 흔들린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서 그 깃발을 움직인 겁니다. 다만 저는 50베이스 포인트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급격한 긴축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폴 볼커 때도 그랬는데 라고 반문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폴 볼커가 실제로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디플레이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인플레이션 실현을 목표로 저금리를 통해 이른바 이지머니 상태를 만들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말씀은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와 지금은 전혀 달라요. 1944년부터 미국은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게 71년대에 와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못 바꿔줘 라고 돌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이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불신이 마구 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신이 커지면 뭘로 때워야 되죠? 돈으로 때우죠. 그러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려서라도 달러의 추락하는 매력을 다시 높여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그는 연준 의장이었단 말입니다. 아무튼 파월의 생각이 변했어요.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파월의 생각이 온전히 반영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 FOMC 회의 때 여러분들 느끼셨죠? 파월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6월까지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무려 2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단기 금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파월의 매파적 성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주가의 변동성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추가로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사유가 생겼어요.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가 대략 3, 4월이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동안 그 때문에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정부가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을 공식화했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올해 여름이 가기 전에 관찰국에 다시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MSCI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선진지수 편입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돼라는 것 중에서 대부분 우리가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2가지가 문제예요. 첫째, 외환 거래 시장 조성이 필요하고요. 둘째, 공매도의 제한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외환 시장의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5일이었죠. 2022년 대외 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통해서 공식화됐어요. 외환 시장 하나 뚝딱 만드는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공매도 역시 즉시 시행은 가능합니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선량하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는 연쇄살인마로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극히 일부의 약점은 있는 겁니다. 공매도 제도 역시 아주 극미량의 부당함이 왜 없겠습니까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선진 증시에 들어가려면 기본 조건이다라는 환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헤지펀드들의 50% 이상은 롱숏 전략을 수행합니다.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는 일종의 페어 트레이딩이죠. 이때 매도되는 쪽, 이쪽이 이제 주로 공매도를 통해서 수행되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순기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여러분 그 못된 작전 세력들 아시죠? 이 작전 세력들의 나쁜 행동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작전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뭐죠? 직업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고가에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런 작전 세력들한테 공매도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함부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는 공매도에 박살이 나거든요. 이처럼 헤지펀드들의 롱숏 전략은 고평가된 종목이나 저평가된 종목을 적절한 수준으로, 주가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종목을 공정가격으로 수렴시켜서 시장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도록 신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버렸어요. 공매도로 인해서 자신이 보유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나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나는 겁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공매도 세력과 맞서 싸우자는 이른바 밈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공매도의 표적이 되었었는데 이 AMC라는 종목이 특히 그랬죠. 작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무려 3000%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공매도를 친 기관들 중에 일부는 거의 파산 상태까지 갔었죠. 하지만 정작 AMC는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만기가 되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롤오버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익은 계속 줄고 있고 자본금마저 까먹는 회사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마구잡이로 매수하는 바람에 전체 보유 물량의 80%는 현재 개인 소유가 돼버렸는데요. 이제 어쩔 겁니까? 그 종목을 고점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은 있습니까? 시장은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냥 싫은 건 싫은 겁니다. 그래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공매도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누가 되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슬쩍 물타기식으로 공매도 전면 허용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매도가 전면 허용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으면 그로 인해 시장은 다시 좀 혼돈에 빠지고 두려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3월 이후까지도 좀 등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럼 몽땅 매도할까? 아니면 몽땅 매도했다가 3월 이후에 다시 살까? 요런 생각이 지금 막 드셨다면 역시 많은 공부가 필요한 초보 투자자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 시황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날씨처럼 자주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만친 의원이 다시 눈물의 회개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연준 인사들의 겁주기가 주요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통화정책에 대한 협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지금의 역마진이 개선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은 3월 이후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 상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게다가 현재 주가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바겐세일 하는데 함께 내다 파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현금이 있다면 순차적 매수가 득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가가 늘 폭락을 하는데 이 폭락할 때 구체적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물론 지난 폭락장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다음 폭락장에서도 이 말씀 또다시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초보 투자자들은 제발 좀 부탁입니다. 개별 종목 좀 하지 마세요. 나와 수준이 맞는 상대와 싸울 때 승산이 있는 겁니다. 아니 공기총 하나 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려다가는 오히려 호랑이의 점심 식사거리가 될 뿐이죠. 초보 투자자가 제일 못하는 것이 손절인데요. 이 개별 종목은 손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원의 진단키트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진단키트는 3일 이후에나 감염 여부를 판독할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현재 10,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돌연 경쟁 회사에서 5,000원에 판다 이겁니다. 그것도 5분 만에 바이러스를 찾아낼 수 있는 진단키트를 만들었어요. 획기적이죠? 아니 그래도 이 회사는 적정 주가 10,000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이고 치명적인 경쟁자는 나타날 수 있는 게 현실이고 이 시장의 생리입니다. 도무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게 되는 것이 바로 개별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수형 ETF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릅니다. 손절을 해야만 하는 것과 손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30년 전의 주가보다 20년 전의 주가 지수가 높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10년 전의 주가보다 지금이 더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지수물 ETF에 대해서는 언제나 손절 없이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이미 반땅이 나서 팔 수가 없다고요? 지금 당장 행동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생길 때 또다시 울게 됩니다. 울면서 또 남 탓을 하실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사서 사라고 해서 샀는데 망했다고 말이죠. 뚝 그치시고 지금 즉시 행동하십시오. 모두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속상할 일은 사실은 없어요. 이미 ETF만 100%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하시다고요? 아주 당연하겠지만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런 경우 거의 100% 비중으로 꽉 채워 보유하고 계시죠. 현금이 없어서 불안하신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고점에서 매도한다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정방향으로만.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매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를 나중에 하는 방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예술적 분석 드림팀 부분을 보시면 몇 가지 저항 라인에 대해서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매도를 먼저 해보세요. 2개의 저항 라인을 잡고 5%씩 2번 정도만 매도해 보시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마침 우리의 설 연휴 동안 미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5% 정도는 뭐 지금 정도 매도하셔도 되겠네요. 무조건 따라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매도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어쩌냐고요? 이미 지금 90%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매도 후에 상승해도 전혀 속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황의 변화에 따라 주가는 언제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는 것에 매우 안도하실 겁니다. 단지 5에서 10%의 매도만으로도 추가 하락 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방어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변동성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지신다면 누구나 추가 수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음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법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